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바다를 지키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궈낸 조선 원자력 정밀제조의 역량이 바닷속에서 빛을 발할 때 그건 단순한 무기 구입이 아니라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는 도약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핵 추진 잠수함 예산 20조 원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우선 함정 한 척의 건조비를 3조에서 3조 6천억 원으로 산정했고 4척을 건조하면 건조비만 12조에서 14조 원이 됩니다. 여기에 설계 및 개발비와 정밀 검증 비용으로 약 3조 원, 소형 원자로 개발과 안전 인증과 핵연료 관리체계 구축에 2조 원, 기지와 정비 및 훈련, 인프라 확충비로 1조 원을 더하면 총합이 자연스럽게 20조 원 안팎에 수렴합니다. 이 비용은 국제 사례와 비교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과 인도의 아리안트급도 개발부터 건조와 인프라 비용을 포함하면 비슷한 규모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이 예산이 배 몇 척 만드는 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계 능력 확보, 원자로 소형화 기술, 방사선 안전 인프라, 고내 열압금과 정밀 가공, 해양 플랜트 수준의 체계 통합 역량까지 한꺼번에 올리는 국가 전략 투자입니다. 특히 군용 소형 원자로는 민수용과 전혀 다른 설계 난이도를 요구하므로 안전성 검증과 시뮬레이션, 현장 시험 시설 구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또한 핵연료 확보와 국제협의, 한미협정 개정에 수반되는 외교적 법적 비용과 절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20조 원은 현재 시점에서 실무적으로 도출된 합리적 예측치이며 이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50년 넘게 핵 추진 운영 능력을 유지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세우기 위한 총수명 비용 기준의 투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돈은 잠수함 몇 척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과 방위산업 생태계를 한 세대 끌어올리는 값어치 있는 지출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다면 바다는 더 이상 위협의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을 조용히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세계 주요 군사 전문지들이 최근 일제히 한국의 핵 잠수함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는 2025년 10월호에서 한국은 이제 바다 아래서도 전략적 발언권을 갖게 될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추진 중인 핵 잠수함은 단순히 원자로를 단 잠수함이 아니라 전략 타격 플랫폼으로 설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도산 안창호급에서 사용된 6개의 수직 발사관을 대폭 확장해 최대 14여 기 이상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핵 억제력에 버금가는 전략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프랑스의 르피가로는 한국의 핵잠 계획을 아시아의 바라쿠다 프로젝트라 표현했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은 4,700톤급 핵잠으로 재래식 무기만을 운용하지만 핵 추진 덕분에 작전 지속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구상 중인 5,000톤급 핵잠도 이와 같은 컨셉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처럼 핵무기 없이 핵 추진만을 이용하는 모델을 채택하면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 논란 없이도 핵 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국제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하면서도 실질적인 전략 자산 확보 경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의 추진 방식이 기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방위사업청 중심의 프로젝트였지만 이번에는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외교부까지 동참하는 범정부형 모델로 진행됩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기술력 전체를 끌어올리는 산업전략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면서 방산기술뿐 아니라 해양 플랜트, 극한재료공학, 방사선 차폐기술, 고내열 합금 제조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민간용 MMR인 모듈형 소형 원자로의 원자로, 냉각계통을 해군용으로 전환 가능한 수준까지 축소 설계했으며 한화오션은 이를 잠수함 구조체에 통합하기 위한 연구를 2024년부터 병행 중입니다. 이 기술적 난이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핵잠의 핵심은 작은 공간 안에서 절대 멈추지 않는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열 제거 시스템, 즉 냉각제 순환 구조입니다. 냉각제가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원자로는 폭주하거나 정지합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원전의 자연순환 냉각 기술을 군용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리원전에서 검증된 자연대류 냉각 기술은 전력 차단 상황에서도 원자로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핵잠의 생명줄이 될 기술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진보만으로는 핵잠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외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이 농축 우라늄을 직접 제공하거나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에 제한적 기술 협력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인도에 핵 추진 잠수함용 연료 지원을 허용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인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미 간 협정을 개정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국제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보유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제인스 위클리는 한국이 2035년 이전에 실전 배치 가능한 핵잠수함을 확보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개념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디젤 기반 소류급과 타이게이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 추진 잠수함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작전 지속 시간이 최대 3주인 일본 잠수함과 달리 핵잠은 3개월 이상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전략의 단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핵잠 개발은 한국 방위산업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효과를 낳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철룡 미사일, LSAM 등 모든 체계가 이미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상황에서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은 바닷속 전략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핵잠이 메우는 겁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하늘, 땅, 바다 모두를 자국 기술로 방어하는 세계 최초의 비핵 강국으로 자리하게 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전 방향은 한반도를 넘어 남중국해와 인도양까지 확장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핵 억제력으로 불립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6나라만이 보유한 이 체계를 대한민국이 완성한다면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외신들도 이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홍에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핵잠 개발은 일본 해상자위대 작전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며 경계했고, 미국 디펜스 뉴스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균형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확장이 아닌 핵심 기술 독립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업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핵심 기술 기업들이 총동원됩니다. 특히 소형 원자로의 개발은 핵심 중의 핵심으로 국산 원전 기술을 군사 수준으로 축소 및 재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잠수함 한 척당 약 3조에서 3조 6천억 원, 총 세서 6척을 건조할 경우 최대 20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KF-21 차세대 전투기 총 사업비인 16조 5천억 원을 넘어서는 액수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사업이라 불릴만합니다. 그만큼 정부는 국방부 단독 사업이 아닌 총리실 산하 범정부 사업단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방대한 만큼 산업계와 연구계, 원자력계, 외교부가 동시에 움직이는 종합 프로젝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속도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방산 사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산 조정 문제로 번번이 지연되곤 했지만 이번 핵잠 사업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개념 연구 단계였던 사업이 불과 몇 주 만에 예산 편성안으로 넘어간 것은 유례가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미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사용된 AIP 시스템과 리튬 전지 기반 자망 제어 기술이 핵잠용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산 안창호급의 3번함은 리튬 배터리 기술의 실증용으로 개조되어 원자로 제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험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업체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한국은 민수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3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을 통해 축적한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 경험이 군사 원자로 설계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군사용 원자로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이미 검증된 원자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유리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잠수함 건조가 아니라 한국판 핵억제 3축 체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LSAM, 현무5, 철룡 미사일 등으로 구성된
킬체인과 KAMD 방어망 위에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제3의 억제 자산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은 KF-21이, 땅은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바다는 핵잠이 지킨다는 3중 방어 구도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이런 빠른 전환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KF-21 보람의 사업이 2010년대 초반 예산 낭비 논란으로 조롱받았지만 불과 10년 만에 6세대기 기술을 접목한 전투기로 진화했듯 K9 자주포 역시 1990년대 후반의 기초 연구가 20년 뒤 세계 시장 1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때처럼 지금의 핵잠 계획도 불가능하다던 말들이 10년 후 어떻게 그렇게 빨랐나로 바뀔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0월 24일 80조 유럽 방산시장 한국이 독점한다 영상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은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보던 일정을 실제로 지킨 유일한 나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전역이 한국을 폴란드 모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K9 자주포 도입 계약에 1조 4천억 원을 마쳤고 300대 이상의 흑표 전차 추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스페인은 이스라엘산 다연장 로켓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의 천물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바이어의 관심이 아니라 유럽이 미국과 독일의 독점 체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분석에서 한국의 방산 산업은 2022년 이후 수출액이 14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유럽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카이 등 국내 4대 방산기업은 국산화율 95% 이상의 기술 독립 구조를 기반으로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이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한때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라며 비웃던 서방 언론이 이제는 한국산 무기 체계를 세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K9A2 자주포의 자동 장전 장치, 천무다 연장의 80km급 정밀 유도탄, 그리고 장보고 3배치2 잠수함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은 유럽 주요국의 기존 체계를 기술적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정치적 조건과 기술 이전 제한을 걸고 독일은 납기가 느리며 프랑스는 유지비가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격은 절반, 납기는 3분의 1, 기술 이전은 100% 개방입니다. 게다가 하나오션이 제시한 장보고 3 배치2급 오르카 잠수함 제한선은 독일 타입 21이 CD보다 장기작전 능력에서 27%, 수중 지속 시간에서 40% 더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잠수함만 해도 8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유럽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갑질을 당하던 쪽이었습니다. KF-21 개발 당시 미국은 한국이 KF-21을 개발하다 자신들에게 손을 빌릴 것이라 예상했고 유럽은 한국의 독자 개발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 한화시스템이 손잡고 10년 만에 독자 A사 레이더를 개발하며 이 벽을 스스로 부셨습니다. 그때 좌절과 분노 그리고 이를 기술로 뒤집은 경험이 지금의 방산 수출 성공을 이끌어낸 원동력입니다. 유럽 각국의 군사구매 담당자들은 이제 한국을 갑을 관계의 공급자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2PL 현지 생산 라인과 루마니아의 K9 조립 공장 설립 논의는 바로 그 상징입니다. 과거엔 기술 이전을 구걸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술을 이전해주는 입장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2024년 기준 방산 수출액은 195억 달러, 올해 목표치는 250억 달러입니다. 이 추세라면 2030년엔 연간 400억 달러, 누적 300조 원 규모의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는 조선 반도체, 자동차에 이은 대한민국의 네 번째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유럽 80조 원 프로젝트의 성공은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중심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부품 공급국에 머무르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입니다. 유럽은 지금 현실적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류 속에서만 존재하던 유럽 방위 공동체는 러시아의 총선과 함께 깨어났고 각국은 자국의 무기고를 열어보며 절망했습니다. 낡은 M109, 부품이 끊긴 레오파르트, 정비 대기 중인 프랑스 자주포들, 나토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즉시 투입 가능한 포병 전력이 40% 미만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유럽의 최대 약점은 돈이 아니라 속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산 라인이 막혀 있고 독일은 환경 규제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든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K2 흑표, K9 천무, 장보고 3 그리고 FA50 이 5체계는 이미 유럽 방산시장 판도를 바꾸는 5대 수출 패키지로 불립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K9 자주포 말고는 이렇다 할 방산 품목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FA50이 수출되면 대서특필됐고 천무가 수출되면 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K9이었던 품목이 어느새 5대 전략무기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확장세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오션은 폴란드의 오르카 잠수함 사업에 장보고3 배치2 기반 제안을 제출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로 자망 지속시간이 기존 독일 2일이 CD보다 40% 길고 수중작전 지속시간이 30일 이상입니다. 이 기술은 독일, 일본을 제외하면 구현한 나라가 없습니다. 폴란드 해군 관계자는 자망 지속력에서 한국이 독일을 앞섰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유럽 잠수함 시장 판도가 뒤집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이미 2025년 9월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산 K9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공개한 평가표를 보면 K9이 이탈리아의 M109L, 프랑스 카이사르보다 점수를 높게 받은 항목이 탄약 자동화율과 정비 소요 시간이었습니다. K9의 정비 주기는 800km, 카이사르는 400km에 불과합니다. 유지비까지 감안하면 루마니아군이 K9 한 대를 20년 운용할 때 드는 총 비용은 약 70억 원으로 독일 PGH 2000에 120억 원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그뿐 아니라 스페인은 이스라엘제 링스 다연장 로켓 계약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도탄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유지비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천무입니다. 천무는 239mm, 유도탄으로 80km 이상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203mm 비유도탄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발사대에서 정밀 타격과 포병 지원이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스페인 육군은 현재 천무의 유럽형 개량 버전을 검토 중이며 한화는 스페인 나바라 지역에 유럽 전용 생산 라인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역시 한국 무기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혹한과 산악지형에서의 작전 효율을 중시하는데 K9P는 영하 40도에서도 작동 가능한 유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실제 사격 테스트에서 K9이 2분 30초 내 열발 발사에 성공한 반면 독일 PGH-2000은 6분이 걸렸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유럽 전장 환경에서의 신뢰도를 극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의 핵심은 국산화율입니다. 한국은 K9, K2, 천무 모두 국산화율 95% 이상, 카이 FA50은 70% 이상입니다. 이는 외국 부품의 제재나 수출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바로 그 점이 유럽에게는 안보보험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이 나토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럽의 플랜 B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유럽에 파견된 이유는 각국 정부가 이미 실무 검토를 마치고 정치적 최종 결정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10년 시장을 잃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방산 외교는 단순히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한화오션은 폴란드에 잠수함을 팔면 그곳에 AIP 시스템 부품 공장을 세우고 폴란드 인력을 기술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K2PL 전차 생산 라인을 글리비체 부마르 와벤디 공장에 공동 설립 중이고 LIG 넥스원은 루마니아와 공동 탄약 생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산업 지도에 메이드 인 코리아 디펜스라는 새로운 축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방위 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거대한 구조 변화입니다. 한국은 부품 조립 완제품까지 전주기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며 나토 기준 스타나그 규격 무기를 자체 개발 양산하는 유일한 비서방 국가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유럽이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호랑이가 드디어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급 세 번째 함의 이름이 바로 대호 김종서함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배 한 척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600년 전 두만강을 넘어 북방에 영토를 개척했던 조선의 호랑이 김종서 장군의 기백이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를 대양으로 확장하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와도 같습니다. 우선 이 함정이 갖는 스펙의 우월성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호 김종서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전투 능력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길이 170m, 폭 21m, 경합의 수량만 8,200톤에 달하며 만재시에 12,000톤을 훌쩍 넘기는 이 거함은 체급면에서 미국의 주력 이지스함인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을 압도합니다. 특히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의 통합입니다. 기존 1세대 이지스함이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눈의 역할에 머물렀다면 정조대왕급인 김종서함은 SM-3와 SM-6 미사일을 운영하여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직접 타격해 유격하는 철의 주먹을 갖췄습니다. 이는 유사시 적의 핵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도달하기 전에 우주 공간에서 삭제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다층 방어 체계를 완성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의 시각 또한 이러한 한국의 약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해군 전문지인 네이벌 뉴스는 한국의 정조대왕급 구축함 건조 프로그램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 해군은 단순히 함정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미국의 최신 함정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능가하는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통합소나 체계와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의 결합이 대잠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동해와 남해의 복잡한 수중 환경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외부의 시선으로 검증받은 것입니다. 또한 국제안보 전문지인 더 디플로맷은 한국의 이지스함 전력 증강이 동고가 해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이 6척의 이지스함 체제를 완성하게 되는 2020년대 후반은 중국의 해군력 팽창과 일본의 재무장에 맞서 한국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이지스함이 주변국 함정들에 비해 과무장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화력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이치를 기술적 우위로 돌파하려는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외신들의 분석은 김종서함의 등장이 한국 내부의 자축을 넘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김종서라는 이름이 갖는 역사적 맥락과 현재 안보 상황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 사군 육진을 개척하며 북방의 경계선을 확정한 김종서 장군은 문신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군을 지휘하며 대호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용맹했습니다. 해군이 세 번째 함의 이름을 김종서함으로 명명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는 현재 안보 상황에서 과거 북방을 평정했던 그 기운을 빌려 현재의 위협을 제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2027 말 이 함정이 해군에 인도되어 실전 배치되는 순간 대한민국 해군은 세종대왕급 세척과 정조대왕급 세척 총 6척의 이지스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6이 아닙니다. 동해, 서해, 남해 어디든 전략적 구멍 없이 24시간 365일 철통 같은 감시와 타격이 가능한 불침해 방패가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건조되는 이 함정은 가스터빈 엔진 사기와 연료 절감형 1.7MW급 전동기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탑재하여 형시에는 전기로 조용하게 기동하다가 유사시에는 가스터빈을 가동해 최대 30노트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적진을 향해 돌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며 소리 없이 접근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인 속도로 낚아채는 호랑이의 사냥 방식과 완벽하게 닮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호랑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담긴 기술적 디테일이 우리의 삶과 경제에 어떤 방파제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김종서함의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웅장한 선체가 아니라 그 내부를 채우고 있는 신경망과 두뇌에 있습니다. 현대전은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쏘느냐의 싸움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은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 추적과 유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과거 세종대왕급이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면 그 정보를 다른 타격자산에 넘겨줘야 했던 것과 달리 김종서함은 스스로 탐지하고 스스로 결심하여 스스로 타격합니다. 이것은 작전 반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 성공률을 수직 상승시킵니다. 이를 위해 함교에는 사면구정형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장착되어 360도 전방위를 빈틈없이 감시합니다. 이 레이더 하나가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그중 가장 위협적인 목표물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의 적용 비율입니다. 김종서함은 미국의 MK-41 수직발사대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KV-LS2를 대거 탑재했습니다. 이곳에는 국산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과 함대지 탄도 유도탄이 장전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의 허락 없이도 우리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우리가 만든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자주국방의 핵심 지표입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미사일 기술이 8,200톤급 플랫폼과 결합하여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온전한 타격권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국산화율이 높아질수록 유지보수 비용은 낮아지고 가동률은 높아집니다. 외산 부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했던 서러움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김종서함의 건조를 담당한 HD 현대중공업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수행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성 기술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철판 하나부터 수중 소음을 최소화하는 추진 전동기 기술까지 대한민국 중공업의 저력이 이 배 한 척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이어집니다. 척당 1조 원이 훌쩍 넘는 이지스함 건조 비용은 고스란히 국내 협력업체들과 노동자들에게 흘러들어가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방위 산업이 단순히 세금을 쓰는 곳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국가의 성장 동력임을 김종서함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은 바다 위의 요새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대잠수함 작전의 지휘소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김종서함에 탑재된 통합소나 체계는 바닷속의 미세한 소리까지 잡아냅니다. 기존 함정들이 엔진 소음 때문에 적 잠수함 탐지에 애를 먹었던 것과 달리 김종서함은 저소군항 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통해 자신의 소음을 극한으로 줄였습니다. 자신은 숨죽인 채 적의 숨소리를 듣는 이 압도적인 비대칭성은 동해의 깊은 바다에서 적 잠수함에게 공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장거리 대자모래까지 더해져 탐지된 적은 그 자리에서 수장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김종서 장군이 북방을 개척했듯 대호 김종서함은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를 대양으로 확장하는 삼봉장입니다. 2027년 이 함정이 출항하는 순간 우리는 주변 강대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6척의 이지스함 체제를 완성하며 진정한 전략적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말뿐인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으로 지켜내는 진짜 평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국민의 혈세와 기술자의 피땀이 빚어낸 위대한 합작품입니다. 차가운 강철을 넘어 선조의 호국정신과 5천만의 자존심이 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배가 가르는 거친 물살은 곧 K방산의 수출길을 열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단단히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뒷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25년 9월 19일 다산 정약용함 진수 영상입니다. 과거 한국이 이지스 전투함 개발에 뛰어들었을 때 해외 언론들은 냉소적인 시선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전투함은 선진국만의 영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고 한국은 조선업은 할 수 있어도 전투함은 무리라는 평가를 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해외 군사 매체들은 한국이 자체적인 전투체계와 이지스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보도하며 사실상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은 같은 매체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대형 이지스함을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인정하며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수된 다산 정약용함은 그 극적인 반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주목한 것은 단순히 두 번째 이지스함이 진수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이 같은 급의 이지스함을 건조하는데 5년 이상 걸리고 척당 3조 원 이상을 쓰는 상황에서 한국은 절반 가격과 절반의 기간으로 배수량 1만 2천 톤급 전투함을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네이빌뉴스는 이 점을 강조하며 한국은 미국과 유럽이 해결하지 못한 조달, 납기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명확합니다. 한국이 만든 이지스함은 단순히 빠른 건조 속도와 낮은 단가 때문만이 아니라 독자 개발한 전투체계와 레이더, 그리고 국산 CIWS 같은 차세대 무장 통합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제인즈 디펜스는 최근 기사에서 한국 해군은 이제 단순한 수요국이 아니라 공급국으로 세계 조선 방산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존재라며 그 의미를 짚었습니다. 즉 멸시받던 나라에서 선진국 해군들이 경계하는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번 다산 정약용암의 진수는 한국이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닌 규칙을 새로 쓰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암의 등장은 단순한 후속함 진수가 아니라 한국 해군력 도약의 분수령으로 평가됩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이번함으로 진수된 이 함정은 기공식 이후 불과 1년 반 만에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세계 해군 건조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전투함을 이 속도로 완성한 사례는 드뭅니다. 미국이 알레이버크급 최신형 플라이트 3를 진수하는데 평균 5년 이상을 소요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이 보여준 건조 속도는 그 자체로 기술력과 산업력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진수 과정에서 CIWS가 비워진 채 공개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산 펠랭스 CIWS 가격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트당 90억 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250억 원까지 치솟으며 공급마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은 과감하게 자체 개발 CIWS를 채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이 주도하는 국산 CIWS는 30mm 기관포를 장착하고 A사 레이더를 장착했는데 여기에는 1800개 TR 모듈을 적용해 탐지 능력에서 펠랭스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가는 세트당 약 3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성능 대비 가성비가 월등하다는 평가가 이미 해외 방산 매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섭니다. 독점 구조에 휘둘리지 않고 기술 자립을 택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일본이 아직도 미국산 CIWS와 수직 발사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산화율을 끌어올려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국산화 움직임은 이미 중동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한국산 CIWS가 완성될 경우 세계 시장 판도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산 정약용암은 단순히 무기 체계에서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진 체계 역시 전기 추진 방식으로 전환되어 저속 운항 시 잠수함 탐지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기 모터와 가스터빈이 결합된 이 체계는 12,000톤급 거함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하며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소음 위주로 대잠 작전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나 체계도 개선돼 북한의 신형 핵잠까지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투체계 측면에서도 진일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조대왕급에 탑재된 이지스 시스템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능력이 2배 이상 향상되었고 KVLS-2를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조차 아직 실전 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에서 한국이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외신들이 이번 진수를 단순한 해군 전력 보강이 아니라 미래 해전 개념의 전환점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다산 정약용암은 한국 해군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과거 세종대왕급이 한국도 이지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상징이었다면 이번 정조대왕급은 한국만이 이 정도 속도와 기술로 미래형 이지스를 양산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이 전환은 단순한 해군력 강화가 아니라 한국 방산과 조선업 전체가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위상을 차지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암의 진수는 단순히 해군 전력 한 척이 추가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배가 의미하는 것은 한국이 이제 세계 최상위 해양 강국들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섰다는 사실을 세계에 공표한 역사적 장면이라는 점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이지스함을 직접 건조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1만 2천 톤급의 최첨단 이지스함을 1년 반 만에 진수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속도와 효율 그리고 기술적 독립성은 미국과 일본조차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먼저 미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해군이 자랑하는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 구축함은 최강의 이지스 플랫폼으로 불립니다. 스파이6 레이더를 장착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한 최신형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한 척을 건조하는데 평균 5년 이상이 걸리며 척당 비용은 3조 원을 넘어섭니다. 게다가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의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특히 이번 다산 정약용함은 불과 1년 반 만에 건조되었고 척당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절반 이하의 비용과 절반 이하의 기간, 그것도 전투체계와 레이더를 독자 개발 통합한 결과라는 점이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 이지스함 마야급은 배수량 약 1만 톤으로 SM-3 블록2A 미사일을 운용하며 탄도탄 방어에 특화된 전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미국산 전투체계와 무기체계에 깊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건조기간도 4-5년 이상이 걸리며 척당 비용은 2조 원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핵심 부품과 무장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진정한 독립적 전력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다산 정약용함은 더 큰 1만 2천 톤급 배수량의 국산 전투체계 국산 CIWS, 독자적인 KVLS-2 수직 발사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고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CIWS, 즉 근접방어 무기 체계만 봐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산 펠랭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 구조와 공급 불안정으로 가격만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산 CIWS 개발에 나서 탐지 능력과 반응 속도는 펠랭스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무기가 장착된다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미국산이 아닌 독자 CIWS를 이지스함에 실전 배치한 나라가 됩니다. 이는 일본은 물론 미국조차 가지지 못한 길을 한국이 먼저 열어젖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별점은 수직 발사 체계입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은 마크 41 VLS를, 일본 마야급도 동일한 체계를 사용합니다. 반면 다산 정약용함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KVLS-2를 탑재했습니다. 이 체계는 단순히 대공미사일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극초음속 대함미사일과 탄도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췄습니다. 이는 미국조차 아직 실전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전장에서 핵심이 될 극초음속 전력 운용 기반을 갖춘 셈입니다. 대잠 능력에서도 우위가 드러납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전기 추진 방식을 도입해 저속 운항시 소음을 최소화하며 잠수함 탐지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여기에 최신 선체 고정형 소나와 견인 어레이 소나를 결합해 북한의 신형 핵잠까지 추적 가능한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최신 이지스함도 대잠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전기 추진을 통한 정숙성과 탐지력 강화라는 조합은 한국만의 특징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슷한 성능이 아니라 아예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차세대 해군 전력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다산 정약용함은 단순히 한국 해군의 전력 보강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라는 기존 해양 강국들을 기술과 효율성 면에서 추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해외 언론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이빌 뉴스는 한국형 이지스함은 비용 대비 성능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플랫폼이라고 평가했고, 제인즈 디펜스 위클리는 일본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한국은 독자 기술로 미래형 이지스함을 양산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다산 정약용함은 단순히 한 척의 함정이 아닙니다. 이 배는 한국이 세계 조선방산 시장의 질서를 뒤집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미국은 비싸고 느리고 일본은 종속적이지만 한국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독립적입니다. 이제 한국 해군은 더 이상 동북아의 균형자가 아니라 세계 해군력 판도를 주도하는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군함을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군함을 수출하는 나라로, 그리고 군함 건조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그 변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존재이며 앞으로도 한국 해군이 세계를 놀라게 할 서막일 뿐입니다.